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석유에서 벗어나려 하는 변화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석유, 중동부자, 오일머니, 슈퍼카, 네옴시티가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죠. 최근에는 히든 마리나라고 여의도 2배가 넘는 크기의 공중도시를 만든다고 공식화했더라고요. 히든 마리나는 네옴 프로젝트의 일부인데 네옴시티가 초기 구상과 달리 축소되면서 히든 마리나는 이래저래 꼭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우디의 핵심 키워드는 석유지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게 석유니까요. 사우디는 과거부터 석유 왕국으로 불릴 만큼 가장 큰 산유국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 정부 수입의 87%, 수출 수입의 90%를 차지했죠. 그런데 사우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변화하겠다, 우리가 바뀌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예 나라의 경제 구조를 갈아엎으려 하고 있죠. 석유가 아니라 혁신, 개혁, 변화, 이게 지금 사우디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해도 재정 적자가 나도 사우디는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죠. 실제로 최근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우디의 근거 역할을 했던 아람코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정부는 몇 년째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GDP의 2.5% 적자에서 2025년에는 4.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당장 석유 말고 다른 분야의 투자를 줄이면 바로 해결되는 수준이지만 오히려 예산 지출과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지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국 프로젝트 380조 투자 발표를 비롯해 현재 사우디 정부에서 비석유 산업에 조 단위로 막 쏟아붓고 있죠. 무함마드 알자단 재무장관의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보면 어느 정도로 진심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 부채 비율 상승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상관없다. 예산은 가격이 아닌 우선순위의 기반에 짜여질 것이다. 우리는 붐과 침체에 반복되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석유가 사우디의 북극성이다. 적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출이 비석유 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사우디는 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전환을 시도하는 걸까요?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심지어 네옴시티를 비롯해 지금 발표된 계획들이 허황된 비현실적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말이죠.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방향을 정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경험이었습니다. 짧지만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죠. 20세기 초 사우디는 빈곤한 사막의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기반은 미약했죠. 국민 대다수가 유목과 농업 아니면 이슬람의 3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로 찾아오는 이슬람들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1938년 대규모 석유 유전이 발견되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합작회사인 아람코가 출범하고 엄청난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죠. 사우디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국제 석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왕은 아람코와 50대 50의 수익 배분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돈을 손에 넣게 되었죠. 돈은 곧 권력입니다. 덕분에 왕조는 더 견고하게 군주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 다루었던 적도 기니와 달리 자기들만 먹고 국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게 아니라 인프라와 사회 기반 시설들, 도로, 전기, 수도를 깔아주고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2011년 중동에서 혁명과 시위, 폭력이 일어나고 독재 정권이 무너져 내렸던 아랍의 봄 당시 사우디 왕조는 민간에 150조를 풀기도 했죠. 1970년대는 사우디의 황금기로도 불리는데 유가가 4배 이상 폭등하면서 10억 달러 정도였던 수입이 30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사우디가 산업에 재투자를 하긴 했는데 다른 산업에 진출하는 건 힘든 상황이라 석유에서 부가가치를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투자했습니다. 정유와 석유화학 플랜트 뭐 이런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사우디는 자원의 저준이 뭐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1980년대 사우디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대 말 이란 혁명과 이라크 이란 전쟁으로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비오펙국의 석유 증산과 수요 감소가 겹치며 1986년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지며 사우디 재정은 심각한 적자에 빠졌고 빚까지 졌죠. 국가 부채가 누적되기 시작한 시기가 이때부터입니다. 원래 석유는 가격 변동이 심하죠. 사우디도 이를 알고 있었고 떨어졌으니 다시 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오르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으니 외환 보유고도 털고 해외 투자도 좀 활용해서 버티려고 했는데 저유가 기조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갔죠. 1990년대 말 사우디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어버렸고 여기다 1990년부터 시작된 걸프 전쟁 시기 사우디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맞서 미국, 영국, 쿠웨이트, 프랑스
프랑스와 함께 연합군 쪽에 서서 주둔과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이라 사우디 본토도 공격을 받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잠깐 석유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금방 다시 떨어졌죠. 실제로 1986년에서 2001년까지를 저유가 시대라고 합니다. 사우디도 이쯤 되자 어쩌면 저유가 기조가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원래 변화는 위기나 실현의 시기, 특히 경제 위기 때 생겨납니다. 사우디도 이때부터 석유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지만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수출하는 세계 6위의 석유 제품 수출국입니다. 석유화학은 시장도 크죠. 제조업 부분만 따졌을 때 전 세계 GDP 중 15%가 화학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50%가 석유화학 관련 산업입니다. 사우디는 국영 석유화학 기업인 사빅을 육성해 석유 산업을 키우려는 시도를 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각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민간 기업이 해야 하기에 국영기업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도 대폭 완화하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법과 제도도 정비했죠. 하지만 너무 소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만약 이때 적극적으로 변화와 개혁, 산업 다각화를 진행했다면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테지만 또 이후에 유가가 다시 오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했겠지만 우리는 미래에 있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유가가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왕정 국가이기에 가능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권력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소극적인 다각화 시기를 지나 2000년대 초반 세계 경제가 급성장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부상으로 석유는 다시 화랑을 맞았습니다. 2003년 이후 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2008년에는 배럴당 140달러를 찍을 정도로 치솟았죠. 당연히 사우디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국가부채는 다 갚고도 남았고 외환 보유액은 하루하루 쌓여 2003년 1800억 달러 수준에서 2014년 7300억 달러를 넘어섰죠. 보유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부 펀드에다 아람코,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까지. 이 시기부터 사우디는 부자나라, 중동 부자의 대명사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과거부터 쭉 호황이 이어졌다면 끝없는 오일머니를 즐기기만 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우디 정부는 한 차례 위기를 겪었기에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당시 국왕이었던 킹 압둘라는 우선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만 명을 해외로 유학을 보냈죠. 물론 국비입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두각을 보인 사람들과 오일머니로 해외 유명한 또 유망한 학자들을 데려와 수십 개의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을 설립했죠. 수도인 리야드에는 경제특구와 경제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0년까지 킹 압둘라 경제도시를 비롯해 6개의 경제도시를 완성하고 사우디 비석유 부문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이때 당시에도 네옴시티처럼 이야 역시 석유보국 대단하다 오일머니라며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지지부진해지더니 처음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고 완성된 킹 압둘라 경제도시는 450만 명 수용이라는 목표와 달리 4,0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죠. 사실 당연한 게 인프라도 짓고 집도 잘 지어놔도 기업이 없는데 사람이 올 리가 없습니다. 기업 유치도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법인도 많이 들어왔지만 큰 의미는 없었죠. 현지 법인들은 물건 팔겠다고 들어온 게 주목적이고 국비로 유학시킨 인재들은 재밌고 살기 좋은 나라에 정착하고 겨우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돈 많이 준다고 하니 일단 오긴 왔지만 때 되면 다 나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는 손잡거나 오더라도 머무르거나 살고 싶거나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유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 적당히 가다가 운명에 맡기던가 아니면 진짜 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2015년에 즉위한 살만 국왕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인 빈 살만의 의지도 강력했고요. 이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게 2016년 국가 대전환의 신호탄인 이름하여 사우디 비전 2030이죠. 근데 국가들의 반응이 이전과 좀 달랐습니다. 따낼 만한 사업이 있을까 기웃거리는 기업들의 관심이 다였고 각 국가의 지도부는 물론 평론가들, 정치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도 전망을 좋게 보지 않았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결정적인 건 돈은 많으니 어떻게든 다 돈으로 때려박아서 다른 문제들은 해결했다고 쳐도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죠. 여성 인권이 개판이라 아내는 싫어하고 딸 가진 사람은 올 생각도 안 하고 이미지도 안 좋고 율법 때문에 이것저것 금지되고 검열되는 것도 많아. 까딱하다 율법 어기면 바로 처벌
처벌받고 다른 종교 교리말하면 바로 처형당하고, 안 그래도 사업할 때 법률 준수도 빡센데 이것도 다 지켜야 하고 뭐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재도 하나 나가면 안 돌아와 결국 사람이 부족하죠. 다각화도 사업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거기서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이슬람 근본주의를 좀 어떻게 약화시키면 안 되나?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실제로 살만과 빈살만은 할 기세였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가 강했죠. 근데 의지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독재인데 할 수 있지 않나? 실제로 사우디는 국왕이 국가 원수와 군주를 겸하고 각 부처의 장관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달리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왕은 정치 지도자이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우디는 정확히 말해서 와하브파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입니다. 정치 권력을 다 잡으면 끝나는 일반적인 국가와 달리 사우디는 종교 권력이 따로 있거든요. 와하브파는 이슬람 극단주의 근원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이슬람 수니파 주류 종파 중 가장 근본주의적인 종파이자 다른 문화와 사상을 극단적으로 배격하고 분리하는 종파입니다. 아랍인들이 꾸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인 와하브 운동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을 주도하고 와하브파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와하브파는 와하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와하브는 제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토속 신앙들을 하나하나 파괴하다가 갈등을 빚게 되면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새롭게 도착한 곳의 통치자는 와하브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심지어 통치자는 형제들을 이끌고 와하브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고 압둘 와하브와 통치자는 1740년경 꾸란의 가르침과 예언자의 언해 그리고 전통에만 근거한 통치 이념으로 이슬람 사상에 입각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협정을 맺었죠. 이게 한국말로 해서 협정인데 계약, 약속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복종, 지지를 공식적으로 맹세하는 충성의 맹세입니다. 어찌되었든 와하브에게 가르침을 받고 맹세를 한 통치자가 바로 무함마드 빈 사우드, 사우디의 왕조인 사우드 왕조의 직계 조상이죠. 애초에 사우디의 수도가 리야드가 된 것도 와하브 운동이 리야드에서 일어났다고 해서입니다. 즉 사우디와 이슬람 근본주의는 국가의 이념이라고 볼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죠. 이렇기에 사우디 내에서 와하브파를 주도하는 와하브 가문의 파워는 상상 이상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보면 국방부를 비롯해 힘이 강한 일부 장관들은 와하브 가문에서 추천한 인사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다 왕실 내 파벌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지도 막강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비전과 방향은 맞더라도 와하브파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자체가 리스크인데 이쪽이 너무 강력해서 약화시킬 수도 없고 왕실과 종교계의 견제로 급진적인 개혁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갈아엎은 게 빈살만이죠. 다른 세력들의 견제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다면 가장 간단한 해결법은 견제 세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빈살만은 원래 왕세자였던 사촌형인 빈나에프를 몰아내고 빈나에프의 계좌를 동결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수감시켜 버리더니 2017년 내가 장담합니다. 그 누구도 부정부패 혐의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심지어 왕자거나 장관일지라도 말입니다 라는 말을 하며 대숙청을 진행했습니다. 11월 4일 긴급체포 명령을 내려 왕실 사람들을 포함한 500명의 고위 인사를 전부 호텔에 감금해버렸죠. 일명 구타의 밤이라고 불립니다. 진짜 때렸거든요. 원하는 정보를 말할 때까지 말이죠. 빈살만은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까지 고용하면서 반대파를 비롯해 권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사람들은 다 잡아들였고 15개월간 계속된 대숙청의 결과 빈살만은 압도적인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재 국가가 된 셈이죠. 단점이 훨씬 많은 독재이지만 딱 하나 장점이 밀어붙일 수 있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독재를 하다가 현실 감각을 잃고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지만요. 아버지 살만 왕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35년생으로 나이도 많았기에 즉 명목상 왕일 뿐이기에 빈살만은 권력을 잡은 후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외부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연일 기사에서는 폭군인가 개혁 군주인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개혁을 위해 권력을 잡은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욕망과 야망 때문에 권력을 잡은 것인가가 포인트죠. 걱정의 목소리가 대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집권 과정에서 잔혹하기도 했고 누군가 독보적인 권력을 손에 넣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면서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건 자원의 저주의 교과서 같은 순서니까요.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였던 라시드 빈 사이드 알
알막툼에 우리의 조부는 낙타를 타고 다녔다. 나는 벤츠를 몰고 아들은 랜드로버를 몰겠지만 내 증손은 낙타를 타고 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처럼 어쩌면 이 시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빈셀만은 폭군의 면모도 있지만 개혁 군주가 되려는 듯 사우디라는 나라를 갈아엎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선언한 게 극단주의 탈피입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놓고 보수적인 무슬림 수니파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을 정도였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죠. 원래 사우디는 종교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 관광은 힘든 국가였습니다. 사회 규범과 음주 금지, 복장 규정까지 가고 싶지도 않은 나라였고요. 교리의 의문을 표하기만 해도 처벌하던 사우디는 극단주의 탈피를 선언하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관광 코스로 만들었고 불교 승려들이 사우디 종교 포럼에 참가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슬람 성지인 메디나에 유대인 관광객이 야자나무를 심는 행사를 해도 가만히 있죠. 2019년에는 처음으로 관광비자를 도입하면서 대대적인 관광 홍보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와 협업해 유적 복원과 리조트 건설을 진행했고 레드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8,0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전부 럭셔리 해양 휴양지로 만들고 있고 벌써 일부는 오픈했습니다. 남서부에 위치한 아시르 지역에는 3,000m 고산지대에 휴양 산악 관광단지를 짓고 있고요. 2023년에만 1억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했고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공항에다 리아드 에어라는 국책 항공사까지 출범시켰습니다. 당연히 종교계에서 반발이 나왔죠. 이게 이슬람 이미지가 좀 안 좋기에 종교 쪽에서 조금만 큰 목소리를 내도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사우디 검찰에서 와하브파 성직자 3명에 대한 사형 구형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반발하면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종교 리스크가 없어졌으니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야죠. 모든 산업을 할 수는 없고 사우디는 일반적인 산업들로는 경제 유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즉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로 꾸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빈셀만이 주도하는 비전 2030은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위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사우디 비전 2030은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죠. 네옴시티 프로젝트, 앞서 나온 레드시 프로젝트, 아람코 기업 공개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로 무슨 탈피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일 뿐이죠. 프로젝트들은 목적을 위한 인프라와 환경 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키우는 산업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관광과 더불어 신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어서 부자를 유치하는 거고, 하나는 첨단 기술과 AI 산업, 마지막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 AI와 첨단 산업은 인재도 부족하고 지금 시작해서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기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은 중동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리전을 짓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오라클, 알리바바도 사우디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21억 달러를 투자해 클라우드 지역 거점을 만들고요. 중동에서 이 정도로 지어지는 곳은 사우디가 유일하기에 사실상 완성만 된다면 중동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산업의 거점이 되겠죠. 첨단 산업 쪽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아니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에서 다루었던 한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 코리아 오프쇼어링 영상에서 나왔듯 미국은 세금이나 인프라 같은 각종 메리트를 주면서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방위 산업 등 하이테크 제조업체들은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인재가 문제죠. 그래서 인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인재들이 있는 곳은 물가가 비싸더라도 환경과 인프라가 좋은 곳입니다. 네온 프로젝트를 비롯한 신도시 프로젝트는 이 인재들이 좋아할 만한 주거지이자 문화 공간이죠. 사우디 국부 펀드가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연간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방사는 로키드 마틴과 BAE 시스템즈 합작으로 이것저것 만들고 있고, 반도체의 경우는 TSMC 경영진과 협의 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인재가 쏠려 있고 최대 소비 국가이기에 적당히만 해줘도 기업들이 오지만, 사우디의 경우 인재가 아직 부족하고 인프라도 완성 단계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투자 후 유치 혹은 막대한 베네핏을 주고 협상 후 유치 이런 느낌이죠. 뒤로는 사회제도 개혁, 즉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종교와 상관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인재를 길러내서 창업하도록 만들려고 교육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전부 된다면 사우디가 길러낸 인재들이 유치한 기업들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일을 배운 후 자체적으로 창업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는 뭐 이런 루트로 갈 수 있죠. 사실상 지금 가장 눈에 보이고 또 사우디의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건 엔터 쪽이죠. 일단 이전까지 안 되던 거 전부 풀었습니다. 2018년 35년 동안 금기시되던 영화관이 문을 열었고, 이때까지 사실상 불가능했던 공연, 축제, 이벤트 등 종교
기초가 약해지니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들을 다 열었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포츠 뉴스나 기사에서 최근 들어 사우디 소식이 늘었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비롯한 축구 스타들이 사우디 프로 축구 리그로 이적하고 기성용 선수가 뛰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 FC를 인수하고 사우디가 만든 LIB 골프가 미국 PGA 투어와 합병을 논의하고 있고 WWA와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가 1년에 한 번씩은 사우디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를 만들어서 2021년부터 열고 있고 뭐 많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만 해도 2027 AFC 아시안컵, 2029 동계 아시안게임, 2030 엑스포, 2034 월드컵, 2034 아시안게임에다 지금도 새로운 세계적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시도 중이죠. 게임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2022년부터 EWC e스포츠 월드컵을 사우디에서 열고 있거든요. 이건 마침 지금 열리고 있죠. 사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열고 있던 대회를 사우디에서 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주관과 주최를 사우디아라비아 e스포츠 연맹이 합니다. 총 상금이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1,000억이죠. 이렇듯 사우디의 엔터 투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내 스포츠 시장 육성, 그리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거나 직접 만들고 자산도 인수하는 거죠. 사실 주는 국제 이벤트 유치와 자산 인수입니다. 굳이 다른 산업이 아니라 엔터 쪽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사우디가 그리는 그림을 모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소거든요. 일단 엔터 자체가 성공적으로 육성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여기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다 스타들을 이용해 현재 사우디가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산업이자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인 광고 미디어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죠. 광고 미디어도 고부가가치고요. 스타를 데려오거나 이벤트를 유치하면 사우디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거 근본주의 이슬람 사우디가 아니라 지금의 사우디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죠. 이미지가 개선되면 투자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인재 유치와 네온 프로젝트 같은 건설과도 연결됩니다. 앞에서 인재를 유치하려면 사는 환경과 인프라,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고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교육도 잘 해놓아야 하고 즐길거리 재밌으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죠. 그렇기에 문화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주변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국제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변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거주하는 도시, 그리고 이 스타들이 사는 집을 보니 현대적을 넘어 미래적인 느낌이라면 사람들이 선망하는 주거 도시이자 부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겠죠. 여기다 당연히 사람들도 국제 이벤트를 보러 관광을 올 테니 관광 산업도 더 화랑이 되도록 만들 수 있죠. 와서 경기만 보고 바로 집에 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투자할 산업들을 짜놓은 게 보이죠. 종합해보면 결국 사우디는 아니 빈쌀 많은 자원의 저주의 사례가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어도 지금의 경제 규모와 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석유 판매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비석유 산업으로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겠다죠. 물론 비판과 비난에다 전망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전쟁 개입과 더불어 권력을 잡는 잔혹한 과정을 미화시키려 스포츠 워싱을 한다는 비판, 내용을 비롯한 사우디의 프로젝트는 까고 보면 현실성이 없다는 내용이 주죠. 실제로 더라이는 이미 대폭 축소되었고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을 잘 잡았고 이미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GDP 기여율은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고 실업률도 낮아졌으며 앞서 나왔듯 돈을 쏟아부은 결과이긴 하지만 첨단 기업들이 사우디 투자와 진입을 약속했죠. 2021년 이후 사우디의 비석유 부문 GDP 성장률은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1년 2분기에는 약 16%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들은 관심 끌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일 셈이죠. 물론 나중에 다 지나고 보니 국제적인 상황과 사우디 내부의 기억이 어떤 이유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처럼 돈만 쓰고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비전 2030이 어느 정도 성공하더라도 차세대 즉 지금 어린 사우디인들이 커서 기업을 만들고 민간에서 성장 동력이 나와야 실현되는 이야기니까요. 사실상 비전 2030이 아니라 차세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사우디의 변화는 성공일지 실패일지, 빈살 많은 역사에서 개혁 군주가 될지 아니면 잔혹하게 권력을 잡은 폭군으로 남게 될지 제가 20년 30년 뒤에도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면 2025년에 한번 다루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죠. 사우디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